네, 떡상 가는 그날까지 이제 또 구정이 다가오니까 뭐 떡 생각도 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떡이랑 차를 이렇게 마시는 거 집에서 집사람하고 한 번씩 하는데 어떠세요? 따로 떡을 좋아하십니까? 제가 워낙 주식 생각을 많이 했으니 그래서 떡상 얘기만 들었거든요. 네. 근데 진짜 먹는 떡을 말씀하시는 네, 거군요. 네. 되게 좋아하죠. 네. 예. 알겠습니다. 이거 댓글창에 너무 감사합니다. 이 눈썹이 자리를 잡았다라고 이렇게 보여주신 분들이 많은데요. 너무 감사하고요. 언제 하셨나요? 연말에 마지막 날에 했습니다. 12월 30일 날요. 네, 작가님 외모를 제가 따라가야 될 길이 한참 멀어가지고 어떻게든 지금 열심히 따라잡으려고 눈썹 안 했는데요. 아주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잘 부탁드립니다. 자, 사설이 길었고요. 오늘 모신 분은 김종효 전문위원 오셨고요. 오늘 시장에 대해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뭐 1월 들어서 좀 느낌이 어떠세요? 전반적인 뭐 1월에 뭐 첫 번째 주 흐름에 대한 부분들 느낌에 대해서 한번 말씀 주시죠. 네, 주초는 기분이 아주 안 좋았고요. 네. 주 후반으로 들어가면서 하다가 이렇게 좀 좋아진 그런 모습. 그래서 오늘 지금 강 작가님께서 입고 계신 그 옷의 색깔을 오늘 시장에도 좀 많이 녹였다라는 관점에서는 저도 뭐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아까 차장님께서 말씀하신 과연 이게 추세로 정말로 들어서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네. 조금 확인이 필요하긴 하다. 그런데 긍정적인 시그널도 몇 가지 있고 상단을 좀 막는 시그널도 몇 가지 있어서 네. 이에 대한 판단을 우리가 조금은 면밀히 봐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오늘 하루는 판단해 볼 수 있겠고요. 어쨌든 그 주봉의 마감이 그래도 종가가 좀 강하게 끝나는 것 자체는 긍정적인데 여전히 부정적인 것은 거래가 그렇게 충분히 수반되지 않고 그렇죠. 있어서 네. 에너지 분출이 과연 언제쯤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조금은 아직은 의문부호가 조금 남아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 주가 그러면 이제 화요일까지 정말 말씀하신 대로 별로 안 좋았다가 화요일 오후부터 올라오기 시작한 것 같더라고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번 주의 특징을 한마디로 정리해 보면 저는 두 가지로 딱 정리하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금융 투자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수급에서 금융 투자의 매물이 나오는 시간과 날에는 오르지 못했고요. 반대로 금융투자의 매도가 끝나는 시간부터 터닝하거나 금융투자의 매도가 없거나 매수가 들어오는 구간에서는 오히려 급등하는 모습이 보였기 때문에 수급에 있어서는 금융투자의 움직임이 뭐 전반적으로 외국인도 중요했지만 가장 중요하게 작용했다. 그래서 그 금융투자의 소위 배당 관련 매수가 얼마나 매물화되느냐가 관건이었는데 그게 이제 나오는 구간에선 지수가 오르지 못했다라는 거고요. 네. 두 번째 키워드는 저는 한마디로 정해보면 소위 낙폭과대주들이 모멘텀만 나오면 강하게 반등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날 지수 안 좋았지만 자동차, 그 다음에 화요일날 지수 별로였지만 뭐 2차전지, 수요일날부터는 확실하게 뭔가 돌아서는 시그널이 보이는 종목군들이 뭐 정부의 정책으로 인해서 반도체도 나타났고요, 뭐 은행주도 나타났고요, 건설주도 나타났고요. 오늘 뭐 개별 종목 중에서는 뭐 교육 관련주부터 시작해서 뭐 출산 장려 관련주들 뭐 이게 종목이 굉장히 좀 확산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일단 전체적으로 이번 시장에서 가장 눈에 들어오는 부분은 그 두 가지 금융투자의 매도가 어떻게 마무리될 것인지에 대한 부분과 그 다음에 소위 낙폭과대 대형주들이 한 차례씩은 모두 모멘텀을 받고 올라왔다라는 점을 가장 중요한 특징으로 좀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실제 연말에 그 금융투자의 배당 관련된 투자는 한 3조 2천억 정도 유입된 걸로 저희가 뭐 대략 러프하게는 이제 가정을 하고 연초까지 해서 지금 한 수요일 정도까지 어느 정도 남은 게 한 1조 4천억 원저리로 이제 좀 남은 거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어제 오늘 뭐 나온 것까지 뭐 이게 감안한다면 다음 주 초 정도까지는 뭐 약간 뭐 매물이 좀 남아 있는 듯한 느낌은 듭니다만 말씀 주셨듯이 이제 그걸 또 극복하면서 장 마지막에는 또 약간 힘을 내는 그런 모습도 보이기도 하고 뭐 그런 모습이 있는데 하여튼 뭐 이렇게 그 섹터별로 굉장히 지금 순환이 좀 빠른 것 같아요. 어떻게 느끼십니까? 네, 일단 오늘 그 특징주를 한번 쭉 정리해 보면 일단 삼성전자가 오늘 어닝 쇼크를 냈고요. 네. 그 다음에 LG전자도 어닝 쇼크였죠. 그런데 일단 강세로 마감한 것이 굉장히 눈에 띄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번 주에 가장 아쉬웠던 업종은 뭐 누가 뭐래도 2차전지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뭐 지수가 오르는 구간에서 힘을 쓰고 계속 부진한 모습을 보였는데 오늘은 LG 에너지 솔루션도 또 SK 하이닉스는 뭐 전기전자 업종이니까 반도체에 묶여서 같이 움직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결국 삼성전자가 어닝 쇼크를 보여줌으로써 제가 이제 어제 하나 착각해서 잘못 말씀드린 부분도 있는데 제가 이제 그 뭐 아주 그 기초적인 실수를 했는데 삼성전자가 이 추정 실적만 발표하는 거지 그 확정?
그러니까 확정 실적도 아닐 뿐더러 네네. 그다음에 이제 컨퍼런스 콜 안 하는데 네. 제가 또 실적 발표 이 얘기만 듣고 컨퍼런스 네. 콜을 착각해서 뭔가 얘기가 좀 많이 나올 줄 착각을 했었는데 네. 일단 뭐 실적은 어닝 쇼크가 나왔으니까 시장에서의 해석은 컨퍼런스 콜 안 봐도 된다. 삼성전자도 무조건 감산이다. 그래서 어제 나온 그 시티증권의 얘기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말씀드리고 싶었던 내용은 뭐냐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돌면서 반도체 종목군들이 이틀 연속으로 시세를 뿜어내는 그래서 뭐 PSK라든지 뭐 유진테크라든지 네. 원익 아이피스트라든지 종목군들이 전반적으로 좀 크게 움직이는 모습 보였고요. 어제 이어서 또 금융주들이 또 아주 강한 모습 보이면서 움직인 부분도 눈에 띄는 부분입니다. 뭐 이쪽에 보시면 이제 뭐 포스코 이런 종목군들도 보이고요. 자동차 부품에서 현대모비스라든지 이런 종목군들도 보이는데 오늘 이제 제 눈에 보였던 그 특징주 중에 하나는 저는 이 건설주들이 아닌가. 그래서 오늘 정부 정책 수혜주로 어제 이제 부각됐던 게 은행주였다면 오늘은 대형 건설주들이 뭐 대거 부각받는 모습이었죠. 그래서 규제가 풀렸기 때문에 뭐 건설주 쪽도 뭔가 좀 순환이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 나타났고요. 그래서 대우건설 8.9%, GS건설 8.4%, 가장 대장주로 볼 수 있는 현대건설도 5% 이상의 뭐 급등을 보이면서 전반적으로 이제 건설업종 쪽의 종목군들의 강세, 그래서 그동안 움직이지 않았던 종목군들 중에 이 건설주들도 순환은 한 번 정도는 도는 모습을 보였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순환이 한 바퀴 돌면서 숨통을 트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들이 다음 주에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또다시 순환을 돌면서 다른 업종으로 이동하는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뭐 주간 단위의 투자에 있어서는 조금 중요한 내용이 아닐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금융주 올렸다고 하셨는데 사실 PBR 기준으로 엄청 쌌잖아요, 금융주들이. 그렇죠. 그게 그 저평가가 좀 해소되는 걸로 보세요? 아니면 그냥 이것도 말씀하신 대로 그냥 순환매 중에 일부라고 보시나요? 그런데 이번 순환매 특징은 이따가 뭐 주간 특징주를 정리하면서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만 그냥 오르는 건 없다. 다 무언가 이유가 있었다는 거죠. 초기에 네. 올랐던 자동차도 이유가 있었고요. 반도체도 이유가 있었고요. 물론 그 이유가 적정한지 아닌지는 다시 우리가 면밀하게 따져봐야 되죠. 예를 들어서 뭐 반도체 투자세에 공제를 해주겠다라는 것. 시장이 안 좋은데 투자를 할까요? 그러니까 투자를 안 하면 공제도 없죠. 그렇지만 그런 이유로 반등을 한 것은 그만큼 어떻게 보면 재료에 목말라 있던 업종이 무언가 재료가 나오니까 그래서 오늘 이제 반도체 실적, 삼성전자의 실적은 쇼크 수준이었지만 재료가 나오니까 그래도 악재가 나오니까 오히려 그에 대한 해석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악재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5조 9천억을 컨센서스로 봤는데 실제로 4조 3천억? 야 그럼 삼성전자도 뭐 이 보너마나 감산이네 라는 어떤 그런 시그널로 반등을 할 수 있었고 그리고 은행업종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싸다라는 이유만으로 노릴 수 없었고 배당락에 별로 반응이 없었는데 정부 쪽에서 정책이 나와서 뭔가 주주환원 정책을 더 강화하겠다라는 것을 얘기를 했으니까 정부가 이것을 정말 인정해 주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다시 또 단기 시세가 크게 흔들릴 수 있지만 어쨌든 그런 모멘텀이 존재해야 배당으로 똑같이 빠진 종목 중에 여전히 통신주는 회복 못하고 금융주는 회복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불씨를 당겨준 그런 종목군들은 이번 주 굉장히 화려하게 움직였고요. 그중에 이제 가장 화려했던 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금융주였다. 단순하게 낙폭과대주로 오른 게 아니라 전고점을 단숨에 돌파할 정도의 흐름을 보인 종목이 많았죠. 신한지주 같은 경우에도 주주환원을 더 강화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움직였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시장에서 회자가 됐던 것은 규제가 조금 없어지면서 이 대출이 늘어나지 않을까. 그래서 부동산 규제 풀어주면서 건설주가 오른 부분도 있지만 추가적으로 대출이 여러모로 확대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카카오뱅크도 오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측면의 종목군들의 움직임이 연속성이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번 주 핵심 포인트는 많이 빠졌던 종목 혹은 단기적으로 많이 눌려있던 종목, 저평가된 종목을 자극시킬 수 있는 자극제가 있었느냐가 관건이고요. 이것은 결국 이번 주를 관통하는 하나의 핵심. 거래대금이 터지지 않았던 종목군들이 거래대금이 터지면서 에너지 있게 움직였다라고 해석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건설주는 정부 지원안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이 나오긴 했지만
높은 금리 때문에 실질적인 대출이 정말 이루어질까에 대한 의문도 아직은 많이 제기를 합니다. 어떻게 그렇죠. 봐야 할까요? 일단 그리고 또 시장이 안 좋으면 네. 과연 정말로 건설 시장이 활성화가 될 수 있을지는 모르죠. 네. 그런데 이제 어저께 이제 중소형주들을 크게 움직였던 것은 마시는 것처럼 그 뉴스의 진위를 확인할 수 없지만 뭐 생각해보지는 않았던 단위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두바이? UAE 1경 네. 뭐 이런 얘기들. 네. 그래서 과연 이걸 어디까지 믿어야 될지 저도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네. 어쨌든 네. 중요한 것은 그런 이슈가 나오면 시장은 반응을 했고 그래서 또 한 차례 빠지는 듯한 모습을 보이다가 오늘 대형주들 중심으로 강세를 보인 것은 그만큼 상대적으로 많이 빠져있던 종목군들은 무언가 자극제가 주어졌을 때 반응을 하더라. 다만 그 반응이 연속성을 보일지 여부는 아직까지는 조금 미지수인 것이 많아서 취사 선택을 잘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건설업종 전체를 보긴 어렵고 중동 수주가 일정 부분 늘어나는 것은 우리가 좀 합리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 그래서 작년에 유가가 워낙 좋았으니까 GCC 국가들이 뭔가 추가적인 발주를 할 가능성은 있어 보이고 그렇게 본다면 해외 공종 쪽에서 그래도 좀 강점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대표 기업들이 저는 현대건설, 뭐 삼성 엔지니어링 정도를 보고 있기 때문에 네. 그렇다면 그런 종목군들은 조금은 차별화될 수 있지 않을까 정도. 그다음에 삼성 엔지니어링은 과거 우리가 밸류에이션을 했던 게 단순하게 뭐 PER, PBR 측면에서 하기보다는 수주 금액 대비 EV 에비타 이걸 이제 우리가 중요한 어떤 밸류에이션의 지표로 봤거든요. 근데 그 지표로 봤을 때 삼성 엔지니어링이 정말 뭐 비싼 가격에 있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면 정말로 중동 수주가 늘었을 때 과연 누가 좀 부각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측면에서 보면 저는 아직은 그 네옴시티라든지 UAE에서 발표한 그런 여러 가지 내용들의 신뢰도를 좀 낮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주택건설 쪽에 메리트가 있는 종목군들보다는 플랜트 쪽에 메리트가 있는 종목군들이 좀 더 자리매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네. 있습니다. 수급 쪽에서 보니까 이제 금융투자 얘기를 하셨는데 외국인들도 모처럼 들어갔더라고요. 1월 첫째 주에. 그거 어떻게 보시나요, 여기? 네, 굉장히 이제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고 있고요. 연속성입니다. 그래서 뭐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외국인들의 최근 수급은 한 3개월 동안 연속성이 없었죠. 뭐 대규모로 들어온 날도 있었지만 이건 이벤트 데이 때문에 들어온 것이고요. 11월 말에 그 MSCI 변경 뭐 이런 것 때문에 대규모로 들어온 걸 제외하면 연속성 없이 매수와 매도가 반복되는 양상. 그런데 뭐 금융투자가 지속적으로 팔거나 사거나 하는 그런 구간에서 지수는 계속 빠지는 모습이었는데요. 이번 주 들어서 지금 4일째 매수가 들어왔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종가 부근에 1,000억 정도가 매수가 더 강하게 들어왔단 말이죠. 어허. 그러면 이런 매수가 다음 주에도 힘을 살려준다면 외국인들의 최근 매수는 대형주 쪽으로 조금 편중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전기전자 업종 반도체를 중심으로 해서 일부 종목군들로 편중되어 있는 양상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연속성이 일단 중요하고요. 아쉬울 수도 있겠지만 일단 지수가 살고 거래가 살아야 전반적으로 시장 에너지도 확산될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외국인들의 매수가 다음 주에도 좀 더 중심축을 잡아주면서 강하게 들어온다면 저는 뭐 이것은 우리 증시가 적어도 1월 달에는 상대적으로 조금 강세를 보일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다만 뭐 재료로 봤을 때 오늘 저녁에 있을 미국의 고용 지표가 ADP에 이어서 여전히 강한 모습을 보여준다면 또 미국 시장이 출렁일 수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 월요일 시가에 흔들릴 수 있겠습니다만 오늘도 마찬가지였죠. 시가에 조금 흔들리다가 이걸 받아내면서 결국은 강세로 돌아선 수급이 존재하는 만큼 금융투자의 매도가 거의 이제 마지막으로 가고 있고 외국인 수급이 대형주를 중심으로 버텨주는 모습을 보일 경우 시장의 일정 부분의 반등은 할 수 있다. 다만 그 반등이 의미 있는 반등이 될지 여부는 조금 기다려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뭐 국내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는 부분뿐만 아니라 최근 들어서는 1월 달에 지금 EM 쪽으로 대부분 다 또 자금들이 외국인들이 사고 있습니다. 뭐 선진국 시장보다는 지금 EM 쪽에 뭐 매수세가 좀 전체적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점은 국내도 같이 이제 합산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특징적인 뭐 섹터라든지 종목이 있으시면 좀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뭐 수급 하나 더 짚고 넘어가면 금융투자의 매도에 대해서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이거 삼성증권에서 오늘 자료가 나온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2016년 이후의 평균보다 이번엔 들어온 것도 작고 네. 들어온 게 작으니까 매도 금액도 뭐 작을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삼성증권
삼성증권의 자료 내용에서도 이거 이제 거의 뭐 끝나가는 것 아니냐. 금액 자체가 얼마 남지 않은 것 같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금융투자의 매도가 끝났을 때 그러면 시장의 수급이 전반적으로 다 좋아질 거냐? 그렇지 않을 겁니다. 만약에 베이시스가 여전히 마이너스를 보인다면 금융투자 쪽에서는 계속 프로그램 매도를 보일 것이기 때문에 선물 쪽에서의 전반적인 개선과 외국인 매수, 그다음에 금융투자의 매도의 종류가 같이 나타났을 때 수급적으로 좀 강한 모습이 나타날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뭐 주간 특징주를 4개 정도로 잡아봤는데 조금 전에 D는 어떻게 뭐 배당락인가요? 어떻게 돼요? 네, 배당나비 배당 기준으로. 기준, 예, 네, 그렇죠. 배당나비 기준으로요. 네. 그래서 이미 꽤 진행이 됐다. 이때 네. 들어왔던 매수가 충분히 청산이 됐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요. 전 주간 특징주를 4가지로 잡아봤는데 일단 지금 연초에 현대차가 가장 먼저 IRA 법안 중에서 뭐 리스차 이런 것들 얘기가 나오면서 가장 먼저 시장이 빠질 때도 터닝을 했죠. 다만 돌아서는 그 압력 자체는 뭐 굉장히 낮았고요. 다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부품주까지 확산되는 모습을 봤을 때 4분기 실적이 나쁠 리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실적으로 인해서 일정 부분이라도 회복이 가능한지 여부가 일단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하이닉스는 아시는 것처럼 정부 모멘텀으로 돌았다가 오늘 삼성전자 실적을 보고 뭔가 조금 더 자신감을 찾은 모습이고요. 일단 수급이 좀 들어온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뭐 삼성전자와 더불어서 지수의 축을 잡아줄 수 있을지가 다음 주 관건이고요. 신한제주를 포함한 금융주들은 언급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돌파하기 힘들었던 전고점을 단숨에 그것도 장대 항봉으로 돌파하는 모습이어서 다음 주 쉬어갈 가능성이 높지만 다음 주 쉬어간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감내할 수 있을 정도의 조정 이후에 다시 이제 N자형 파동을 보인다면 충분히 이제 시장에서 우리가 계속 바라볼 만한 그런 종목군들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요. 건설주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어느 정도 터닝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기는 한데 우리가 이제 국내에서는 아까 차장님이 언급해 주셨던 것처럼 과연 그 고금리를 감당할 수 있느냐? 그 다음에 PF 관련 물량은 끝났느냐? 그 다음에 또 과연 시장이 안 좋을 때 이 건설사들이 국내 추가적인 주택건설 투자를 공격적으로 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은 그렇게 저는 공격적이지 않다라고 보고 있어서 차라리 삼성전자 물량도 있고 그 다음에 중동 쪽에 추가 수주가 예상되는 뭐 삼성 엔지니어링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해외 쪽에서 그래도 좀 견조한 수출을 보여주었던 그러한 이 현대건설 같은 종목군들을 중심축으로 두는 게 좋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 네 종목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결국은 낙폭과대와 모멘텀이 만나서 에너지가 증가하는 거래가 증가하는 종목군들이 이번 주에 상대적으로 강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다음 주에도 시장 전체 거래량이 살아나지 않는다면 거래가 붙는 종목군들 중심이 여전히 시장의 중심축에 있지 않을까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어떤 종목군들이 과연 거래가 늘어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1월달 지금 만기 도래하는 PF가 11조 원 정도 들어오기 때문에 이 부분도 조금 저희가 체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다행히 최근에 롯데건설이 또 채권 발행을 했는데 다 수요가 다 됐다고 합니다. 다행히. 그래서 유동성 경색에 대한 이슈가 조금 이제 누그러지는 모습이 좀 있긴 한데 건설주의 움직임은 조금 더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뭐 네. 정부에서 미분양 주택을 또 뭐 일괄적으로 좀 매수해서 약간 뭐 장기 공공 임대주택으로 할 수도 있다라는 뉘앙스의 주중에 또 발표도 있었기 때문에 미분양 부분을 어떻게든 좀 이렇게 뭐 좀 해결책을 좀 찾으려고 하는 그런 노력도 보이는 상황이라 어떻게 이게 내 다음 주까지 좀 이어질지도 한번 체크를 해볼 그런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 섹터나 다른 쪽 준비하신 게 또 있을까요? 네, 일단 은행주 아까 이제 네. 작가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유럽도 최근에 은행주가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래서 유럽 증시가 최근에 네. 연초에 아시아 빠질 때도 유럽은 강했고요. 그럼 뭐가 강한가 제가 이제 쭉 한번 살펴봤더니 금융주들 우리가 뭐 다 아는 뭐 BNP 파리바라든지 그다음에 뭐 코메르츠 방크를 포함한 유럽의 금융주들이 생각보다 상당히 탄력적으로 움직였는데 지금 이제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이베스트 증권의 자료인데요. 미국 금융주들이 어디 있느냐? 수익률도 높지만 밸류도 굉장히 높은. 네. 물론 뭐 성장주에 비해서는 엄청 낮은 수준이긴 합니다만 미국 금융주들이 마진율도 뭐 10% 이상이고
PB도 보통 1.5배에서 1.6배 정도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거죠. 근데 김문주가 1배 넘어가기 힘들잖아요, 사실 그죠? 보통. 네. 그렇죠. 수익률도 좋고 뭐 배당도 주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강한 탄력 보여주고 있는 건데 뭐 유럽 금융주들도 최근에 뭐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이유를 제가 뭐 면밀하게 살펴보진 않았습니다만 국내 금융주들이 주주환원 비율을 높이고 정부가 이것을 허용하는 단계로 만약에 가게 된다면 우리가 이쪽으로는 갈 수 있는 거죠. 미국만큼 갈 수는 없겠지만 이쪽 방향으로 좀 우상향되는 방향으로 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단 마진율을 높이는 것은 뭐 상대적으로 좀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뭐 정부의 정책이라든지 그다음에 부실이 늘어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ROE가 높아질 것 같진 않은데 그래도 PB를 좀 올릴 수 있는 주주 환원율이 높아지는 상황이라면 일정 부분 우상향이 아닌 위로만 움직인다고 하더라도 일정 부분의 평균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그 금융주들의 보통 PBR 평균값이 0.6배에서 0.8배 정도 수준이었는데 지금 0.4배 뭐 이 정도까지 낮아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2배 가네요, 2배. 네. 네, 그러면 이런 어떤 그 움직임 자체를 좀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글로벌 금융주들의 움직임, 그 다음에 정부 정책의 매조지가 중요한 거죠. 결국은 그동안 금융주가 못 갔던 대표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정부가 뭐 배당 못하게 한다, 배당 금액 뭐 제한한다 이런 얘기들이 가장 큰 부담이었는데요. 그래서 배당과 관련된 이 부분이 과연 바뀔 수 있을지에 대한 판단이 제가 보기에는 금융주에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이라고 하는 이슈가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데 컨텐츠가 움직였다가 지수 움직이면서 컨텐츠 관련주들 이번 주에 별로 다 안 좋았거든요. 물론 개별 종목 중에서는 강한 종목도 있었습니다만 스튜디오 드래곤이라든지 뭐 이런 종목군들은 오히려 탄력을 죽이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번 주에 강세를 보였던 건 소비주란 말이죠. 예를 들어서 뭐 호텔 신라라든지 뭐 면세점 관련주들과 더불어서 뭐 백화점주 이런 종목군들이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였는데 중국이 결국 방역을 푸는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컨텐츠 소비만 가고 제조업 쪽으로는 안 가느냐라는 부분을 살펴봐야 되는데요. 공교롭게도 지금 국내 NCC 3사의 스프레드가 돌았습니다. 물론 레깅으로 봤을 때는 아직 못 돌았는데 스프레드 자체는 돌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뭐 대산 쪽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울산 쪽이라든지 이런 NCC 쪽의 스프레드가 돌고 있다면 그러면 그동안 적자가 늘어났던 쪽에서 적자가 줄어들 개연성이 있는데 만약에 중국이 공장을 가동하기 시작한다면 그러면 이런 석유화학 제품들의 수요도 일정 부분 증가할 수 있어서 예전에 가장 좋았던 뭐 이런 시기까지 갈 리가 없다고는 생각하지만 최악의 바닥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1차적으로 이미 뭐 대한유화라든지 롯데케미칼 같은 종목군들이 한 단계 레벨업 한 거죠. 레벨업하고 지금 한 2, 3개월 옆으로 기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추가적인 모멘텀을 받으면 장기간 횡보에서 박스를 상단 돌파할 개연성도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이 석유화학 업종이 중국의 상황에 따라서 적자를 축소하고 이익을 흑자 전환하는 시기로 갈 개연성이 있다면 지금보다는 레벨업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중국 관련주로서 컨텐츠, 소비 뭐 이런 쪽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과 연관되어 있는 제조업 분야에 대해서도 고민해 볼 필요는 있고 다만 이 업종이 예전만큼 간다?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중국의 자금률도 높아졌을 뿐만 아니라 아까 삼성 엔지니어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동 쪽에서도 에탄크래커를 증설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보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들 업종이 과연 계속 좋아질 것인가에 대해서는 신뢰도가 낮지만 지금 제가 보고 있는 핵심 포인트는 이익이 턴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정말 실적을 바닥을 찍었다면 그런 종목군들에 대해서 시장은 조금은 관심을 가지지 않을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업종은 결국 2차 전지를 봐야 되는데 2차 전지는 최근에 주가 조정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밸류 기준에서 봤을 땐 국내 기업들이 그렇게 싸 보이지는 않습니다. 글로벌 대비해서 보면. 그러면 이 비싼 밸류를 설명하기 위한 강력한 모멘텀이 무언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테슬라가 다시 돌던 아니면 전기차 판매량이 실제로 한번 찍어봤더니 시장 예상과 달리 굉장히 좋다라든지
아니면 보조금 정책이 빠르게 뭔가 정리가 되면서 관련된 종목군들의 강력하게 견인할 수 있는 무언가 모멘텀이 나와야 비싼 밸류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관심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간 낙폭으로 봤을 때는 우리 증시가 비교적 강한 모습이었는데도 2차 전지 쪽이 굉장히 부진한 모습이었기 때문에 다음 주 뭐 일시적인 뭐 강세가 나타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엔 이들 종목이 좀 더 탄력적으로 돌아서려면 결국은 이 비싼 밸류를 설명할 수 있는 모멘텀이 나와야 된다. 그게 뭐 테슬라에서 나올지 아니면 단기 낙폭 과대에서 나올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2차 전지를 바라보는 제 시각은 여전히 중립적인데 많이 빠진 업종을 지금 와서 뭐 추격 매도하는 것도 큰 의미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 11월 달에 하도 좋을 때 뭐 여러 번 뭐 나쁜 얘기 드렸다가 뭐 욕도 많이 먹었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여전히 싸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이 싸지 않은 것을 설명할 수 있는 무언가 강력한 모멘텀이 나와야 이들 종목이 또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마련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뭐 중국 쪽에서 뭐 경기 부양책을 좀 세게 낸다든지 그럴 가능성은 좀 없을까요? 왜냐면 이제 시진핑이 새로 이제 또 5년을 하시니까 보통 1년 차에 좀 뭐 뿌리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보통. 근데 지금 당장은 나올 수가 없는 게 뭐 아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우려에도 불구하고 지금 면세점 같은 종목군들이 움직이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당장 그 코로나 관련 환자들이 급증하고 있지만 이 파도가 지나가면 유커가 온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먼저 움직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적은 바닥을 찍었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어떤 그런 부분들이 저는 장기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보는데 다만 지금 당장 하기 어려운 것은 지금 중국 내에서도 확진자라든지 사망자의 숫자를 믿지 않고 있는 국면이고 그다음에 글로벌리하게도 지금 중국에서 유입되는 사람들을 강력하게 뭔가 계속 방역 조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무언가 대책을 내놓기가 시기적으로는 조금 좋지 않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춘절까지는 늘어나는 확진자 추이를 관측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오히려 춘절 연휴가 지난 이후에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부양책들 중에 단계적으로 풀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중국은 지금 부동산 대책이 나오는 게 제가 보기에는 핵심이 아닐까 싶어요. 부동산이 이제 무너지면 굉장히 큰 문제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죠. 네. 부동산 관련된 핵심적인 어떤 이슈를 정책적으로 좀 내고 있다는 게 중국 시장을 좀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고 시트립에서 이제 또 한국 여행 상품이 이제 관광 상품이 지금 이제 약간 올라오는 모습이 보이면서 네. 그게 이번 주에 좀 역시나 이제 유커들이 이제 한국 쪽으로 좀 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인데 물론 이제 저희가 방역을 또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뭐 들어오는 것은 또 약간 별개의 문제일 수는 있습니다. 뭐 그래도 하반기 기대감이 역시 이제 지금 기대감 가지고 좀 주가 움직이는 듯한 느낌도 들고요. 그러니까 어제 제가 그 전 회사에 가봤는데 이제 지금 제 동기 형이 이제 중국에 발령 났거든요. 네네. 준비 잘 되셔 하니까 또 비행기 다 캔슬됐다고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지금 뭐 북경, 상해, 뭐 광저우 정도 남겨놓고 이제 본인이 가는 선전은 또 취소되었고 해가지고 난리더라고요 지금 거기. 네, 그러니까 뭐 아마 1분기가 굉장히 뭐 아수라장일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게 다행히 치사율이 높지 않게 1분기를 잘 지나면 좀 활발하게 좀 움직이는 부분들은 있을 수 있다는 기대감은 분명히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 뭐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모두 마찬가지로 확진자가 대거 늘어날 때는 엄청나게 걱정을 많이 했지만 실제로는 사망률이라든지 치명률 자체가 그렇게 같이 따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우리랑 인구가 틀리니까 물론 절대 숫자는 엄청나게 높겠습니다만 그 치명률과 사망률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뭐 중국은 뭐 감당할 수 없는 숫자가 나오면 그때는 뭐 다 아마겟돈으로 가는 거죠. 근데 만약에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중국도 정점을 지나서 결국은 안정화 단계로 간다라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지금 뭐 각국이 하고 있는 뭐 방역 규제라든지 이런 것들도 조금은 바뀔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뭐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잘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네. 중국에서도 뭐 어쨌든 그 mRNA 관련된 뭐 백신을 지금 들여왔다. 그래서 네. 독일인은 먼저 막 치고 있지만 뭐 본토에서 승인이 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도 사실 이번 주에 좀 들렸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본토 자국민도 이 관련된 백신을 좀 맞으면서 빨리 좀 이렇게 탈피를 했으면 뭐 글로벌리 그게 좋겠죠. 변이가 또 일어나기 또 좋은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잘 이렇게 좀 극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뭐 그럼 다음 어떤 액션이나 뭐 다른 뭐 섹터가 있을까요? 네, 다음 주에 이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그런 변수들도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데 예? 일단 뭐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것은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인데 근데 과거에 이제 업종 차트를 보시면 월봉 기준으로 봤을 때 뭐 이걸로 인해서 크게 오른 적이 없습니다. 뭐 개별 종목으로는 다를 수 있지만 업종 자체로 보면 그렇다는 얘기죠. 의료 바이오 쪽인가 이 정도면? 네, 어쨌든 9일부터 13일까지 행사가 열리는데 네.
여기에서 이제 실제로는 LOI 정도 나누는 수준이기 때문에 MOU도 아니고 LOI 정도로 서로 주고받는 정도의 수준이기 때문에 여기서 뭔가 수주가 나온다고 해서 주가가 급등하는 경우도 크지 않았고 그래서 이 관련 그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정말로 뭔가 의미 있는 그 실적이 나오는지를 좀 확인하고 가셔도 늦지 않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장에서도 주목하고 있는 것은 일단 13일 날 미국의 주요 기업들 실적 발표가 대거 이어진다라는 점이죠. 그래서 미국도 이제 실적 시즌이 시작되는데 이것을 과연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그 다음에 TSMC 실적도 있죠. 그래서 실적 측면에서 좀 볼만한 그런 기업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과 글로벌도 의미 있는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 TSMC는 다르다 얘기했는데 과연 얼마나 다를지도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3일 날 금통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의 컨센서스는 25bp 올리는 것인데 과연 이제 하는의 선택이 25bp를 선택할지 여부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뭐 금리 움직이면 당연히 최근에 많이 올랐던 뭐 금융주를 포함한 종목군들이 오히려 또 모멘텀이 하나가 또 현실화됐다고 해서 움직일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 저는 뭐 시장에서 이제는 뭐 아무도 중요하게 보고 있지 않은 것 같은데 이 주 중반에 발표되는 미국 물가와 중국 물가를 과연 우리가 그냥 정점 찍고 내려가고 있다고 해서 넘겨도 될까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정도는 그래도 확인이 계속 좀 필요하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빠른 속도로 내려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만 미국 물가가 예상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면 그다음에 주중에 파월에 여러 가지 또 의견이 나올 수 있는데 저 사람 또 나오네. 네. 네, 파월에 이제 또 연설이 있는데 지금까지 나왔던 연준 의원들의 연설은 다 또 매파적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걸 정리하는 연준 의장의 연설이 어떤 식으로 나올지와 그 다음에 오늘 저녁에 나올 실업률 지표, 그 다음에 다음 주 목요일 날 나올 미국의 이 물가 지표를 조합해 봤을 때 또 시장이 지금 연준과 다르게 이미 괴리를 크게 벌려놓고 가고 있는데 과연 그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가져갈지 우리가 좀 확인하는 그런 구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CPI 컨센이 6.7이라는 건가요? 거기 나온 게? 네,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네, 빠지는 쪽으로 간다고 보는데 근데 희한하게도 이제 어젠가 오늘 새벽인가 뭐 또 네. 블라드 총재는 또 되게 소프트하게 또 되게 갑자기 확 바뀐 이야기를 또 했습니다. 뭐 금리가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기존에 굉장히 매파적이었잖아요. 근데 오늘 새벽에 이거 보니까 블라드 총재는 되게 또 스무스하게 이렇게 좀 굉장히 좀 약간 덜 매파적으로 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2022년에는 좀 연준이 네. 시장의 적이었잖아요. 네, 네. 23년에 그게 좀 바뀔지 좀 저도 좀 궁금합니다. 네, 왜냐면 네. 이제 투표권을 가진 사람이 3명 정도가 바뀌죠. 그래서 네. 다소 작년보다는 약간 덜 매파적인 분위기로 좀 가지 않을까라는 시장의 기대는 있는데 뭐 어떻게 또 나올지는 뭐 지켜봐야 되겠죠. 근데 과거에 이제 블라드가 가장 또 굉장히 비둘기적이었다가 또 가장 매파적으로 갔다가 맞아요. 예. 굉장히 이제 스윙을 잘 하니까 네. 올해 또 시각이 어떻게 바뀌는지 그래서 지금 시장의 해석은 5.75 제일 높게 찍어놓은 사람 저거 분명히 블라드야 이렇게 해석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뭐 과연 뭐 그분이 시각을 정말로 바꿔서 뭐 스무드하게 갈지 그래서 오늘 그 제가 어디 보고서인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어디 보고서를 보니까 이분이 과연 시각을 바꿨을까라는 부분과 그 다음에 이분에게 투표권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동안 약간 오피니언 리더였는데 그 성격이 바뀌었을까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부호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뭐 추이는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고 어쨌든 지난 한 주는 연준 위원들이 계속 매파적인 발언을 대부분 쏟아냈는데 과연 파월 의장은 이것을 다음 주에 어떻게 정리할지도 한번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태도를 한 번에 바꾸기는 좀 힘들겠죠. 그리고 이제 높은 금리 수준은 아마 당분간 어쩌면 올해 연말까지도 금리 수준을 좀 유지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너무 인하 쪽으로 베팅하는 그런 뭐 포지션은 아직까지는 조금 빠르지 않나 그런 생각이 일단 듭니다. 올리지만 않으면 좋죠. 아 그럼요. 예. 그것만 해도 뭐 상당히 달라지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시장의 문제는 연준하고 금리 선물 쪽에서 워낙 괴리가 벌어져 있다라는 네, 것과 네. 그다음에 지금 실적을 바라보는 것도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시각이 너무 벌어져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시장의 시각이 너무 벌어져 있으면 그것 자체도 또 변동성일 수 변동성이 크겠네요, 있으니까. 그죠? 네. 네. 그래서 4분기 실적을 전반적으로 해석하는 그 관점들이 적어도 다음 주부터는 본격화될 것이기 때문에 뭐 우리 시장뿐만 아니라 미국 시장에서도 실적에 대한 민감도를 한번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 네. 지수는 미리 빠진 상황이니까 아무래도 악재보다는 호재에 반응하는 그 시장의 반응을 좀 더 우리가 민감하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그 외에 뭐 챙겨야 될 체크 포인트가 마지막으로 있습니까? 네, 저 개인적으로는 거래량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증가해야 시장에서 뭔가 좀 더 추세적으로 움직이고 있구나라고 하는 에너지를 실을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다음 주 뭐 반등한다고 하더라도 에너지를 실지 못하면 또 한 번의 매물로 무너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음 주에 뭐 외국인이 사고 금융투자의 매도가 줄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시장의 전체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에너지가 증가하는지를 가장 중요하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거래대금 되게 중요하고요. 뭐 진짜 한 20조 원 이상 하루 거래가 좀 터졌으면 좋겠어요. 거래를 하십시오. 네. 작가님도 거래 많이 하시면 됩니다. 저도 거래 좀 해야죠. 네, 네. 그죠. 알겠습니다. 오늘 뭐 새해 첫날 어쨌든 오셔가지고 뭐 처음부터 이렇게 또 스타트를 잘 끊어주신 우리 인포스타 갤리의 김정효 전문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 김프로 김동환입니다. 올해도 많은 분들이 우리 청년들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서 3프로 다이어리를 구매해 주셨습니다. 그 따뜻한 마음에 저희가 보답하기 위해서 작은 성의를 준비했습니다. 다이어리를 구매해 주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김프로가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룹 NCT의 사인이 다 들어가 있는 앨범도 드리고요. 그리고 2프로와의 식사권, 정프로의 선글라스, 그리고 김효진 위원의 추천 도서 3권 등 다양한 선물을 추첨을 통해서 드릴 예정입니다. 여러 권 구매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2024년도 다이어리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조그맣게나마 새겨서 그 감사함을 기억하겠습니다. 이웃과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연말연시가 되길 기원하고요. 새해에도 큰 부자 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늘 감사드립니다.